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어서 나머지 서양 현대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전체적인 빌드업을 했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현대사, 냉전과 탈냉전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튼 우즈 회의부터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된 냉전이 어떻게 시작되고 심화되는가, 베를린 봉쇄, 이런 내용들, ECFC까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런 이념의 갈등인 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건 게 바로 제3세계예요. 말 그대로 1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1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2세계, 이 양극화된 체제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양극화된 체제의 균열을 가지고 다극화된 세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제3세계의 등장이에요. 미국이 이제 1세계, 소련을 우리가 2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세계, 우익,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2세계,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이 제3세계는 다른 말로는 시험 자료에 비동맹 세력, 그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 비동맹 세력이라고도 그러고요. AA 동맹이라고도 그래요. 누가 제3세계에 속해 있냐? 미국과 소련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우리가 AA 동맹이라 그래요.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 통치를 벗어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미국,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키워드 비동맹 중립주의 독자 노선을 표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자신들만의 단결을 공고하기 위해서 되게 잘 나와요. 3세계는 평화 5원칙이라는 걸 발표해요. 평화 5원칙. 이 평화 5원칙은 이제 누가 모인 거냐? 인도의 대표였던 네루 기억하시죠? 간디랑 네루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네루 인물 문제를 물을 수 있어.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 완전자치, 룰러법 폐지, 소금행진을 이야기했다면 네루는 무력투쟁, 완전 독립, 인도 독립동맹 결성이었죠. 그 네루와 중국의 대표인 저원라이가 발표한 거야. 인도와 중국이 함께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 5원칙 발표 이후에 콜롬보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자료 분석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3세계 형성, 바로 평화 5원칙 발표, 인도와 중국 대표. 그리고 나서 이 평화 5원칙을 확대해서 뭐가 발표되느냐? 평화 10원칙이라는 게 발표돼요. 평화 10원칙. 이 평화 10원칙은 그 전에 평화 5원칙은 인도랑 중국 대표가 모인 거잖아. 평화 10원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AA 동맹 당사자들이 무려 29개 나라가, 그러니까 평화 5원칙은 단 2개 나라가 모인 거야. 인도와 중국. 근데 평화 10원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의 대표가 모인 거야. 어디에서 모였는지가 진짜 자료 잘 나와요. 어디에서 모였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그래서 이걸 반둥회의라고도 합니다. 반둥회의도 같이 알아두세요. 반둥회의. 반동에 모여서 평화 10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평화 10원칙의 내용은 이제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하고,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서양 열강과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질서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평화 10원칙 발표. 이때 이제 바르사바 조약기구도 결성이 됩니다. 자, 이런 중간중간에 끼는 내용은 제가 여기 앞에 표에 정리해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대립, 마셜 계획, 코민포럼, 코메콘, 나토, WTO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제가 일단 여기 큰 틀에 설명해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이 연표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도 다 적어드린 겁니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에 맞서는 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에 맞서기 위해 소련이 만든 거죠. 자, 아무튼 평화 5원칙, 평화 10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허바이 냉전의 균열이 가는 상황에서 소련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후르쇼프, 알아두세요. 후르쇼프가 평화 공존론이라는 걸 내세워요. 말 그대로 평화롭게 우리 소련은 서방 세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익, 서방 세계와 공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갑자기 태세 변환을 하느냐? 그 이유는 있어요. 6.25 전쟁이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후르쇼프가 더 이상 이런 긴장 관계를 너무 유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독과도 국교를 회복하고 미국을 방문을 해요, 후르쇼프가.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 공존을 추구합니다. 이게 누구랑 완전 반대죠? 스탈린과는 완전 반대죠. 실제 후르쇼프는 스탈린을 비판을 해요. 스탈린은 독재자다. 근데 사실 이거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국공대전에 승리한 중국. 이 중국 입장에서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같은 세대의 동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탈린을 까면서 스탈린을 독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마오쩌둥 너도 독재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마오쩌둥을 까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사실 돌려가게 한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어디 건방지게 2세대가 우리 1세대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런 후르쇼프의 평화 공존론을 비판한 거야. 넌 반동분자야. 너는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해치는 반동분자야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중소 갈등이 시작이 돼요. 막 국경지역에서 서로 총격전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중국 현대사할 때 배웠죠.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을 비판하고 평화 공존론을 내세운 후르쇼프 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당시 중국에 있던 소련의 기술 지원 군사 고문단이 철수합니다. 원래 뭘 도와주기 위해? 대약진운동 도와주기 위해 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소련의 기술자들이 다 철수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니들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대약진운동 간다! 이래가지고 했다가 망했죠.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인민공사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서 집단농장, 협동농장 바꿔버리고 철생산량 늘리겠다 하다가 완전 망해서 4천만에서 7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대약진운동의 처참한 실패 이후에 후르쇼프네, 덩샤오핑이나 류사오치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성장을 하고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을 뻔했죠. 근데 마오쩌둥이 이대로 권력을 잃을 순 없다 해서 일으킨 게 바로 뭐야? 홍위병을 중심으로 한 문화대혁명이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대약진운동의 실패 원인입니다. 이 중소 갈등 알아두세요. 인물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중국은 마오쩌둥, 그리고 소련은 후르쇼프, 흐루쇼프. 얘가 평화공존론, 스탈린 비판 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대약진운동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은, 그 전에 여러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FC 기억나죠? ECFC 1952년 유럽의 석탄철강 공동체, 이걸 좀 더 발전시킵니다. 바로 뭐로? EEC라는 걸로 발전시켜요. 이젠 석탄철강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협력을 하자 해서 단순한 석탄철강을 넘어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된 유럽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 EC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냉전이 분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 이제 냉전에서 벗어나보려는 움직임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1차 비동맹회의라는 것도 열립니다. 이 제3세계 라인에 있는 거야. 제3세계 라인에서 평화 5원칙, 평화 10원칙 이후에 나온 게 1차 비동맹회의예요. 얘들이 추구하는 게 비동맹 중립주의잖아. 이 제3세계의 원칙이죠. 비동맹 중립주의. 그래서 제3세계 간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건 참가하는 사람들 알아두셔야 돼요. 티토의 유고, 나세르의 이집트, 네루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마음이 급해서. 유고 나라의 티토, 이집트의 나세르, 그리고 인도의 네루는 또 나왔네요. 평화 원칙에 이어서 알아두시고, 특히 여러분 티토나 나세르에는 인물 문제 나올 수도 있어. 티토는 독자 노선을 강조했어요. 원래 유고슬라비아 여기가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인데 얘는 우리는 소련의 영향을 받기 싫다.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물 정리해놨어요. 나세르 하면은 이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집트를 독립을 시켜줬지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갖고 있었잖아. 그 영국이 갖고 있던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되찾아온 게 나세르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 그래서 2차 중동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니까 이제 영국이 프랑스랑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싸우는데 여기 누가 껴들어요? 미국이랑 소련이 껴들어가지고 그만해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확실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나세르 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국유화 되게 됩니다. 이집트의 손에 넘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간디는 여러분 네로랑 비교해서 이 내용들 알아두시고, 티토는 유고 독자 노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독자 노선.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 자, 그리고 이때 베를린 장벽이 건설이 됩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서베를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분단된 이후에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이 워낙 잘 사니까 우리도 잘 살고 싶다 이래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어. 그동안 넘어갔던 사람들이 273만 명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넘어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서베를린이 동독 한가운데서 자본주의 질서로 너무 잘 사는 걸 보여주니까. 사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도 제일 먼저 개발시킨 지역이 어디예요? 동남 해안 지역이잖아. 어디 앞에? 홍콩 맞은편에.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자본주의 잘 사는 걸 보고. 그래서 소련은 아예 서베를린을 넘어가지 못하게, 이 동독과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 서베를린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해서 아예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 전에 여러분이 배웠던 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베를린을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묶고 새로운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해서 소련이 서독일에서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육로 교통을 막아버린 이 베를린 봉쇄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이 공중으로 물자를 보급해서 뚫는 거잖아. 이거랑 다른 거야. 이건 아예 벽을 만들어버린 거야. 육로 교통을 끄는 게 아니라 아예 서베를린 전체를 진짜 담장을 쌓아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동과 서로 분할됩니다. 1961년부터 89년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소련은 과학기술도 보여줍니다. 우린 건재하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해요.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발사되게 됩니다. 이게 스푸트니크 쇼크라 그래요. 당시 미국은 소련을 되게 무시했어. 우리가 소련보다 훨씬 더 기초과학 기술이 뛰어나다라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한 겁니다. 근데 인공위성 발사한 게 왜 충격이냐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력과 그 정도 거리를 날릴 수 있다는 건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원자폭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건 그 인공위성 대신에 그 발사체에다가 핵무기 실어가지고 미국으로도 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의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기술력이면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소련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스푸트니크 쇼크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1969년에 미국도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죠. 닐 암스트롱 달 착륙에 성공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은 이런 베를린 장벽 건설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힘을 입어서 이제 1962년에는 무슨 일이 터지냐?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쿠바 미사일 위기 정말 많이 나오는 1티어 주제인데요. 여기 아래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배경은 냉전 시대가 펼쳐지면서 미국과 소련은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해왔어요. 특히 핵무기 개발. 핵무기 개발을 서로 하면서 전 세계, 아예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의 핵무기를 서로 보유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먼저, 이거 마치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터키에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사정권 아래 소련의 수도를 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틀리면 니네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 거야. 요거죠. 이러니까 이제 소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소련이 당시 쿠바가 위치가 어디냐면 얘들아, 이 세계지도 보시면 나오는데 북아메리카에 미국이 있고 미국 아래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섬, 이게 쿠바예요. 쿠바. 근데 이제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 카스트로랑 체게바라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 체게바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공산화 혁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쿠바의 공산화 혁명에 성공을 해서 이 쿠바가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쿠바를 이용해서 미국을 견제하자. 너희 미국이 튀르키예에 우리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건설했어? 그러면 우리 소련은 너희 미국 턱 아래 있는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미 소련은 그만한 기술력이 있잖아.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 본토 어디든 핵무기를 떨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 판단을 해서 쿠바 해상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양국 간의 전쟁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두 나라가 다 뭘 가지고 있지? 핵을 가지고 있잖아. 이제 버튼 하나로 누르면 미국은 소련으로, 소련은 미국으로 서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거죠. 이건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어. 지금 같으면 양국 정상들 간에 한 라인이 개설돼 있어서 바로 통화 가능한데 이때는 냉전 시대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 간에 한 라인이 없던 시절이야. 이러니까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이거 미국이 먼저 칼을 뽑아든 거야. 미국이 먼저 튀르키예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소련은 어디에 마침 이제 공산화 혁명이 일어났던 카스트로 정권이 등장한 쿠바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를 봉쇄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전쟁은 안 났습니다.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후르쇼프. 쌤 후르쇼프요? 그 평화공존론의 후르쇼프요?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후르쇼프가 시험에 잘 나와. 후르쇼프는 양면의 사나이예요. 이거 모든 소련 지도자의 특징인데,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후르쇼프가 외교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철수해요. 소련은 쿠바에서, 그리고 미국은 튀르키예에서 각자 설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고요. 플러스 미국 소련 간에 한 라인이 개설돼요. 정상들 간에 바로 전화할 수 있게 한 라인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르쇼프를 기억하실 때는 평화공존론도 있고요. 중국과의 갈등, 마오쩌둥과의 갈등도 있고요. 또 뭐도 기억해야 돼? 후르쇼프 하면은 그렇지. 쿠바 미사일 기지. 쿠바 미사일 위기. 누구랑? 미국의 케네디랑.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넘어와서요. 이제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베트남은 여러분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죠? 그쵸.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와의 전쟁 끝에 독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과 자유주의 진영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남베트남은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게 된 건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게 뭐 조작이네 뭐네 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이 통킹만 사건 때 미국의 구축함과 북베트남의 경비정이 이 통킹만이 해협 이름이야. 여기서 이제 두 나라의 미국과 북베트남의 해군끼리 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전면전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명분은 6.25랑 똑같았어요. 마치 미국이 6.25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 북한으로부터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구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유엔군을 끌고 왔듯이 이번에도 똑같은 명분이었어요. 자유주의의 남베트남을 우리가 공산주의의 북베트남으로부터 지키겠다라는 거였는데 6.25와 다른 점은 6.25 때는 유엔군, 전 세계가 도와주었지만 이 베트남 전쟁 때는 더 이상 미국을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질린 거야. 언제까지 너희 미국은 다 껴들 거냐. 야, 얼마 전에 니네랑 소련이 갈등하다가 전 세계가 전쟁 날 뻔했어. 우리나라 죽을 뻔했다고 그때. 근데 또 이런 이념 대립에 껴드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린 안 해. 이러고 다른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미국을 외면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부랴부랴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죠? 네,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잖아. 브라운 각서. 기억나죠? 우리 근현대사 공부할 때.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한테 요청한 거잖아. 우리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내주면 너희 대한민국의 군사 경제 개발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지원을 약속 바꿔서 이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와 군사력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엽제, 라이따이안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전쟁에 껴든 이유는 간단했어요. 만만해 보였거든. 우리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전쟁은 1년? 아니 10개월이면 끝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슈퍼컴퓨터가 계산했을 때 북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 이길 확률은 없어. 0. 몇 프로? 사실상 없는 거야. 근데 전화 뚜껑을 까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북베트남 애들이 베트남의 그 밀림과 정글을 이용해서 끊임없는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전쟁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희생당하니까 미국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해라 반전 여론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미국은 결국 베트남에서 1973년 철수하게 되고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이 무너지게 되면서 베트남은 통일이 되게 되고 베트남이 오늘날처럼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이 북베트남의 지도자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 호치민. 자, 베트남 전쟁 아무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이런 독주 체제에 태클을 거는 애가 등장합니다. 프랑스. 프랑스 드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드골 망명 정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의 독일에게 프랑스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괴뢰 정권인 비시 정권이 만들어지죠. 괴뢰 정권. 여기에 저항했던 게 누구야? 드골의 자유 프랑스였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자유 프랑스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레지스탕스 이끌었던 그 드골이야.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드골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구 좀 이런 이미지야. 독립운동 이미지죠. 강성의 독립운동 이미지. 근데 이 드골은 비록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을 무너뜨렸지만 이 독일은 미국과 영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국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거야. 너는 유럽 국가면서 왜 우리 유럽의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을 드니? 그리고 이 드골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 우리 프랑스가 어떤 프랑스냐?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이 자랑스러운 프랑스가 우리 유럽이 미국의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제 질서와 특히 이 서유럽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걸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어. 그래서 이 미국을 따르는 영국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독자 노선. 그래서 이 독자 노선 하면 여러분 잘 나오는 애들이 두 명이야. 티토. 얜 유고. 그리고 드골. 프랑스. 티토는 이제 반소련. 드골은 반미국. 이래가지고 독자 노선, 나토를 탈퇴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티토는 40~50년대고요. 40에서 50년대. 드골은 이제 1966년에 나토를 탈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핵무장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EC. 이제 ECFC 기억나죠, 여러분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ECFC. 1952년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가 EEC로 업글됐죠. 1958년에. 이건 유럽 경제 공동체였죠. 이제는 그 EEC가 뭐로 발전한 거야? EC. 이제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유럽 전체 경제를 넘어선 정치와 사회까지도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이래가지고 지금 유럽이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1968년에는 프라하 되게 유명한 도시죠. 어디에 있는 도시야? 그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터집니다. 근데 이 민주화 운동을 누가 진압하느냐? 브레즈네프라는 사람. 이제 흐루쇼프 이후의 지도자예요. 브레즈네프. 이 사람이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이봄을 강경 진압을 해요. 이걸 누가 비판을 하느냐? 중국의 마오쩌둥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 갈등이 심화돼요. 그러면 중소 갈등은 2단계로 나눠봐야 되죠. 중소 갈등 처음 시작된 거는 그치 얘들아.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 원래 이제 6.25 전쟁을 함께 할 때만 해도 둘 사이 좋았어요.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전후잖아. 근데 스탈린이 죽고 네 후르쇼프가 등장을 하면서 후르쇼프가 뭘 내세워? 평화공존론을 내세우죠. 평화공존론. 그리고 누굴 비판해요? 스탈린을 비판하죠. 이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후르쇼프를 비판하면서 중소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그때 이제 소련의 군사 기술 지원단이 철수해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죠. 그 이후에 마오쩌둥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후르쇼프 이후에 등장한 게 브레즈네프예요. 얘가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요걸 진압한 거를 이제 마오쩌둥이 또 비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까고 싶어 까는 거죠. 사실 마오쩌둥이 누가 누굴 비판해? 마오쩌둥이 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소련을 까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중국과 누가 가까워져요? 미국이 가까워지는 거야. 소련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던 중국의 마오쩌둥, 후르쇼프에 이어서 브레즈네프랑도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해야 했던 미국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닉슨 독트린은 여러분이 그 전에 공부했던 트루먼 독트린과 완전히 비교하셔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과 성격이 달라요. 트루먼 독트린이 이제 우리 미국이 자유주의의 대표로서 이 소련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아내겠다는 거였다면 닉슨 독트린은 우리 이제 그만할래 라는 이야기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피하겠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수렁에 빠졌거든. 그래서 64년부터 이어져 오던 이 베트남 전쟁, 75년에 끝나죠. 이 전쟁에서 미군을 빼고 싶은 거야. 철수. 이걸 위한 명분으로 긴장 완화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아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방위를 피한다는 건데 이 닉슨 독트린이 한국사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평화의 분위기, 냉전이 완화됐잖아. 대탕트의 시대. 이러니까 냉전에 기반해서 이념 대립에 기반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북한과 남한이 벙찐 거죠. 더 이상 이런 긴장 분위기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사이좋게 뭘 맺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맺잖아. 닉슨 독트린 이후에 1972년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하지만 이건 진심이 아니었죠.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후에 남북한은 사이좋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헌법 주석체제 독재체제 남한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아무튼 이 닉슨 독트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진다고 했죠.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3년 뒤 1972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자, 미국은 누구? 닉슨이었고요. 중국은 마오쩌둥. 그래서 둘이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핑퐁 외교예요. 이때 닉슨이 일단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 이때 미국의 탁구 대표팀이 같이 가서 중국 탁구 대표팀이랑 친선 경기를 해요. 이걸 전 세계에 방송으로 내보낸 거야.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미국의 탁구 대표팀과 중국의 탁구 대표팀이 친선 외교를 할 만큼 우리는 사이 좋아졌어요 하는 핑퐁 외교. 이때 중국은 문화대혁명 중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벙찐 거야? 소련이 벙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랑 좀 적당히 화해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SALT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닉슨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이 둘이 이제 맺은 거야.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을 진압을 했고, 마오쩌둥과도 갈등했고, 미국이랑은 SALT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 나온 김에 헷갈리는 인물들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소련의 후르쇼프 랑 브레즈네프를 정리할 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더 보기 좋을까?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라는 카테고리로 좀 한 번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그 전에 마오쩌둥과 스탈린까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소련에 누가 등장하면서, 네, 후르쇼프가 등장을 하면서. 후르쇼프가 뭘 얘기합니까? 평화 공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까요? 스탈린을 독재자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누가 분노한 거야? 마오쩌둥이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후르쇼프를 반동분자다라고 까게 되고, 이 둘 간의 중소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술 고문 지원단이 중국에 보내주었던 소련의 기술 고문 지원단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은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대약진 운동은 완전 폭망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후르쇼프 이후에 등장한 게 누구예요? 그리고 후르쇼프는 또 뭐도 기억해야 돼요. 후르쇼프는 겉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잖아. 이건 누구랑? 그쵸. vs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다행히 잘 해결됐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우리 지금 지구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지구에 있어도 주먹도끼 만들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후르쇼프 이후에 브레즈네프가 등장한다. 브레즈네프. 자, 이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는 뭐를?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무슨 봄? 프라하의 봄. 자, 이걸 또 누가 비판했다? 이걸 이제 마오쩌둥이 또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브레즈네프는 이것도 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엄청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야.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보내요. 나중에 또 정리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과 소련이 갈등을 벌이는 걸 틈타서 누가 손을 내미는 거야? 그치.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닉슨이 이제 이 마오쩌둥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적을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방문. 핑퐁 외교.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브레즈네프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랑 SALT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누구랑? 미국의 닉슨이랑. 네,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내용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완화되어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독의 브란트 정권, 서독일입니다. 서독일의 이 총리예요. 브란트라는 사람이 동방정책이라는 걸 시행해요. 마치 우리나라의 노태우가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북방정책을 한 것처럼 서독의 브란트가 동쪽에 있는 동독과 동유럽, 소련 이런 나라들과 이제 평화 분위기를 만들겠다 하고 동방정책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동독, 동유럽 공산권의 국가들과 사이를 개선하겠다.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브란트는 세계사적으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브란트의 무릎 꿇기라 그래가지고 이 서독의 총리였던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초반에 히틀러의 침략을 당해서
엄청나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폴란드도 독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 브란트라는 총리가 폴란드에 방문해서 이 히틀러의 침략으로부터,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국군 장병의 그 위령비 앞에서,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 근데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그 비 오는 날 그 폴란드의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그게 이제 그 TV로 생중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일본 뭐 총리가 현충원에 와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유해가 모셔진 현충원에 와서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무릎 꿇고 엉엉 우는 거야. 죄송합니다 라면서.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은 안 그러죠. 하여튼 이 브란트의 무릎 꿇기,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하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기본 조약이 체결되면서 동독과 서독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소련과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불가침 조약은 두 번 나오죠. 독일 히틀러가 소련의 스탈린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 이거랑 브란트가 동방 정책으로 맺은 불가침 조약,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 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철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건 1969년이고 닉슨이 중국을 72년에 방문하고 소련이랑도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년 뒤 73년부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싱키 협약은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런 각종 자료들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79년에 와서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해요. 자, 여러분 이걸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닉슨 독트린은 196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죠. 이때 중국 지도자가 누구였어? 마오쩌둥. 이때 한창 중국은 뭐 하던 때였어요? 그쵸. 문화대혁명 할 때였죠.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이때는 72년에 방문한 거지. 이때는 방문을 한 거지. 두 나라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미국의 닉슨과 중국의 마오쩌둥 만났죠.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7년 뒤 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때는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안 맺었냐? 미국은 그 전까지 누구랑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맺었냐? 타이완. 그 국공내전에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국공내전에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싸웠잖아. 여기서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당은 패배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대만으로 가고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차지해서 얘들은 본토를 차지하죠. 그래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동해서 중화민국을 건설하고 승리한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차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을 했잖아. 근데 원래 미국은 누굴 도와주었죠? 그쵸? 미국은 국민당을 도와주었단 말이야. 그지? 소련은 공산당을 도와준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동안 이 하나의 중국만 있어야 되니까 미국은 대만, 중화민국이랑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중국은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야. 얘네랑 수교를 맺은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네, 대만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대만과 중화민국과는 단교, 외교관계를 끊어버린 거야. 사실상 경제 논리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는 대만을 지지하는 게,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대만의 시장과 중국 본토의 시장은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만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가 더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냉전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야. 당시 중국의 지도자는 덩샤오핑입니다. 실용주의, 흑묘백묘.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적어볼까요? 닉슨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미국의 닉슨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을 하죠. 72년에 핑퐁 외교. 이때가 한창 뭐 하던 중이었어? 그치? 문화대혁명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야. 문화대혁명. 66년부터 76년까지.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난 게 마오쩌둥이 죽어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념, 대만을 버리고 경제, 중화민국을 선택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뭐 지미 카터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헤비타트 했던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게 됩니다. 79년에. 이때 중국은 마오쩌둥이 죽고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예요.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85년에 드디어 그동안 항상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고르바초프, 쿠바 미사일 기지랑 거의 동급. 닉슨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쿠바 미사일 기지, 그리고 고르바초프. 얘네들이 탑티어거든요.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어졌던 브레즈네프 시대. 이게 가지고 있던 문제점. 브레즈네프 시대 하면 이런 거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야. 그나마 그 전에 있었던 후르쇼프는 평화공존론이라고 내세웠지. 그 후르쇼프 이후에 등장한 다음에 통제경제와 공산당 관료체제를 강화하면서 프라하의 몸을 진압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과 갈등을 벌였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요. 그리고 포트 미국의 누구랑 닉슨이랑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했던 브레즈네프 시대. 이때 이제 문제가 너무 발생을 하는 거야. 공산주의의 통제경제가 들어오니까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념에 갇혀 있어서는 우리 소련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개혁을 내세운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을 내세운 글라스노스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이거는 시장 경제 체제, 기업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공산주의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있죠, 여러분들? 네. 몇 가지 있죠. 레닌의 신경제 정책. 레닌의 신경제 정책 1921년 NEP라고도 하죠. NEP. 이게 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다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자는 거고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도 이런 거예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다 같은 내용이야. 공산주의 경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자. 다만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레닌과 덩샤오핑과 다른 점은 레닌이나 덩샤오핑은 경제에서만 이 자본주의 요소, 자유주의 요소를 받아들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정치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언론 통제를 완화하고요. 정치의 민주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동유럽 국가들을 더 이상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해요. 너희들이 자유주의가 좋으면 떠나가라. 막지 않겠다라는 거야. 동유럽 국가들에게 불간섭을 선언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동유럽 애들이 우와 탈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즈네프가 파견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하면은 경제에서만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자유와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이게 레닌, 덩샤오핑과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이란 키워드 알아두시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편업, 동유럽의 자유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인해서 동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이런 불간섭주의에 의해서 동유럽, 그동안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아래서 신음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는 여러분 각국사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는 각국사
인물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알려드릴게요. 폴란드에서는 바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노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이 바웬사를 중심으로 자유노조가 비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고 바웬사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하면은 바웬사 자유노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그냥 헝가리는 뭐 내용적인 요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로부터 분리한 헝가리에서도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 도입해서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거고요. 체코슬로바키아 하면은 누구에게 진압당했죠? 그쵸? 그 브레즈네프가 이 프라하의 봄을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었죠.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그 프라하의 봄의 아픔을 딛고서 하벨이 등장을 합니다. 폴란드에 바웬사와 자유노조가 있다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하벨과 시민광장이 있어요. 포럼이라고 하죠. 이 포럼 시민광장이 중심이 돼서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벨벳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벳 혁명. 이게 이제 비폭력 민주화 운동이에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한 혁명이다. 자, 하벨. 그리고 유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하면은 되게 잘 나와요. 폴란드 바웬사 자유노조,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브레즈네프의 프라하의 봄 진압과 함께 하벨의 시민광장 무슨 혁명, 벨벳 혁명.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후에 분리 독립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 유고에서는 그 독자노선 티토 기억하라고 했죠. 미국 진영에서는 이다나가 드골의 프랑스가 있다면 이 공산주의 소련 진영에서는 티토의 유고가 있었어요. 이 티토가 이 4, 50년대에 독자 노선을 이끌거든요. 그러다가 티토가 죽고서 이제 이렇게 유고 연방은 내전을 거쳐서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이렇게 분리되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1961년 건설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독일의 통일은 좀 이따 한 번에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서 몰타 회담,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동유럽 국가들의 불가능을 선언했던 고르바초프가 몰타 섬에 만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몰타 회담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독일의 통일을 막을 사람들이 없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독일의 통일은 여기 아래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배경.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베를린도 그 장벽을 건설한 거잖아. 하도 이제 동베를린, 동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동독과 서독 간의 교류와 민주화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는 끊임없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이런 동유럽의 혁명 분위기 속에서 1961년부터 건설된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고요. 그 동독에서는 첫 자유선거가 발생합니다. 원래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공산당 하나의 당밖에 인정하지 않잖아. 근데 자유선거가 실시했단 말은 공산당 1당 독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첫 자유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여기서 서독과의 통합을 약속한 정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독이 결국 독일 연방, 서독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통일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과 서독 간의 통행 자유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때 참 웃긴 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동독의 지도자들이 그 언제부터 서독과의 통행을 자유화할 겁니까? 했는데 지금 하죠. 이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베를린 장벽 깨부신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죠. 자, 아무튼 독일 통일.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드디어 소련이 해체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가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르바초프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에서도 민주와 자유를 받아들이고 동유럽의 불간섭을 선언한 이런 고르바초프의 이런 정책은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수많은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옛 공산주의의 영광을 그리워한 보수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걸 진압한 게 누구냐? 옐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옐친이 이 보수 강경파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요. 이 옐친이 권력을 장악하고 옐친은 소련을 해체시켜버리고 독립국가연합, 오늘날 러시아가 중심이 된 연방체죠. 독립국가연합 CIS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여기 동독에서 첫 자유총선거 실시 내용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고르바초프에 관련된 자료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는데 짜잘한 몇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 중요한 게 남았죠. EU. 최근 들어서 EU가 한번 크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유럽연합의 완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유럽 국가들 간의 공동 외교랑 안보, 특히 단일화폐를 쓰자, 유로화를 쓰자는 결정되는데 이 유럽연합은 여기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했어요. 맨 처음 시작은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였다가 ECFC 52년, 그러다가 58년에 석탄철강 공동체를 발전시켜서 EC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고요. 67년에 경제를 떼버린 나머지 분야에서도 경제 이외의 나머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자 EC 경제 공동체. 그러다가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의 공동 안보, 공동 외교, 유럽 연합의 시민권, 특히 유로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결과 EU 유럽 연합이 93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죠?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했죠. 요걸 가지고 EU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됩니다. EU를 UN이랑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회의도 알아두시고, 여기 일단 적고, EU, 유럽연합, 브렉시트. 리우회의, 기후에 관련된 회담이에요. 이 기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굳이 왜 냈나 싶은데 정리만 해드릴게요. 리우, 그리고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이런 환경과 관련된 국제회담도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 미국이 이제 EU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유럽연합이 성장을 하니까 미국도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의 경제로 묶어야겠다 이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나프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지역별 이기주의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국제 간의 자유무역을 조율하기 위해서 WTO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바르샤바 조약기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자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 WTO는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47년에 만들어진 가트, 이 관세 및 무역에 관련된 일반협정, 이거의 후신으로 나온 거야. 이게 발전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WTO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적어둡시다. 이 자유무역 체제는 1947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련된 일반협정 GATT, 이건 브레튼 우즈 회의 결과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발전해서 WTO로 자유무역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예, 카시미로 분쟁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이 브레튼 우즈 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각종 경제, 세계화적인 경제 흐름 다시 한번 정리했고, 여기 지역별 경제 공동체 EU, 나프타, APEC, 아세안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긴 시간에 걸쳐서 남은 현대사, 냉전과 탈냉전 시대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고 여러분에게 생소한 게 많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틀을 잡아놓고서 이 연표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시고요. 이 뒤에 제가 각종 EBS 공개 자료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될 만한 자료들도 이렇게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올려준 기출선지 분석, 이번에 제가 이 현대사 파트에 있는 모든 기출을 다 모았어. 120몇 개요. 다 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단원별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힐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